예, 오늘 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행사에 오게 되면 뭐 축사 정도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강의를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것은 어쩌면 이제 제가 여기 학회 과거에 이사진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좀 상세한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최 측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서 지금 40분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위원회에 온 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알찬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맥락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쪽에서는 뭐 AI 맥락에서 개인정보 정책 방향 어떤지 조금 개괄적인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보건의료 데이터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요구 사항도 있고 갈증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갈증을 말하자면 그냥 한 회계, 일필휘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다양한 니드에 맞춰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고민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강론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AI 시대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데이터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잘 쓰는 것이 필요한지 뭐 그런 고민도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뭐 의료 맥락에 있어서는 뭐 정밀 의료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목도를 하고 있듯이 뭐 전 세계 뭐 중요한 기업들에서는 다 거의 모든 기업들 뭐 IT 영역뿐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 AI가 굉장히 핵심 영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AI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식의 기회가 있고 동시에 어떤 식의 챌린지가 있는지 뭐 그런 맥락의 논의들이 뭐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AI로 오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 적용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뭐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제도가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 온 것이라서 이 디지털 시대, 특히 AI 시대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서 개인정보 법 체계를 어떻게 재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매일같이 항시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고요. 뭐 가장 큰 것은 아날로그 시대를 묵시적으로 전제한 동의에 기초한 이제 이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이런 목적, 이런 용도로 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패러다임이 AI 시대에 뭐 일부는 그래도 적용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그래서 뭐 그걸 의료 영역으로 가면 프라이머리 퍼포스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걸 어떻게 세컨더리 퍼포스로 잘 쓸 거냐. 이제 그런 고민하고 또 이제 맞닿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AI 맥락으로 오면 데이터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쓸지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쓰임새라고 하는 게 처음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비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좀 더 폭넓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리스크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한편 AI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법 제도는 당연히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 나타나고 있어서 그럼 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이슈인데 기술은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사이에 어떻게 뭐랄까요, 하모나이즈를 할 건지 인터오퍼러블하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큰 틀의 방향성을 이제 잡고 이 방향성에 기초해서 강론적인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룰 중심으로부터 프린시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서류에 이런 항목을 리스트업 열거를 해서 이런 거는 맞춰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인데 AI 시대에는 그 방식이 전반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나중에 한 반년만 지나도 기술 현실에 맞지 않는데요. 뭐 이런 오히려 그래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원칙을 어떻게 개별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는 경우에, 불확실성을 느낄 경우에 아예 저희 위원회에 오세요. 그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솔루션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라고 하는데요. 뭐 작년 말서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이번 4월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AI 관련된 어떤 챌린지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단계에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각각의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중요한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리스크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그런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PBD라고 표현을 흔히 하는데요. Privacy by Design. 그래서 처음 고민을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고민이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사전 실태 점검이라는 의미로 이제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AI 모델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뭐 예를 들면 글로벌 빅텍 뭐 그런 몇 군데를 포함을 해서 10개 넘는 곳을 봤는데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이제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큰 회사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들 때 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서 크롤링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크롤링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제한 없이 일단 크롤링 해온 다음에 비식별 처리를 하는 방식을,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기업도 있고, 애초에 크롤링을 할 때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있을 법한 그런 곳은 피하고 이제 크롤링을 하는, 그래서 크롤링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일단 최대한 긁어온 다음에 좀 빼내자,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데도 있고, 크롤링을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개인정보 많이 있는 데는 처음부터 조금 빼고 하자,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프로치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어프로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다른 한편 각기 다른 어프로치가 뭐 장단점이 있고 리스크도 달리 나타나는데, 그럼 리스크를 각기 그
각각의 주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리스크가 적으면 고민을 덜 해도 되고 리스크가 많으면 많은 만큼 그에 비례해서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크에 따른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동시에 당연히 이제 그게 되려면 리스크를 평가하는 또 그에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0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0으로 만들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럼 리스크가 많은 국면 또는 리스크가 많은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쓰는 뭐 이런 식의 태도가 훨씬 더 현실적인 태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비전 하에 이제 뭐 이제 강론적인 얘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맥락 말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데이터 영역에서 뭐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건데 한 2년 전에 이제 초안이 그러니까 저 버전 1이 나온 적이 있고 올 초에 이제 개정돼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쪽 영역에 처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좀 조심스러운 태도가 좀 더 많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로부터 경험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처음 버전에 담겼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지, 뭐 어떤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감형 처리가 가능할지, 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는 이제 그로부터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경험치를 반영을 해서 몇 가지 내용들 이제 그 바뀐 것들 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전치 정보에 대해서는 2년 전 가이드라인에는 뭐 한 두 가지인가 빼고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유전치 정보 이제 쓸 수 있다.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료 현장에서 자유 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뭔가 유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그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제 자유 입력 정보도 조금 더 정형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감형 처리를 하거나 익명 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점점 이제 보이스 데이터라든가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쓰임새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2년 전에는 유보적인 태도가 담겨 있었는데 쓸 수 있는 보이스 데이터는 뭐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맥락도 있지만 그 이외의 맥락에서도 뭐 예를 들면 통신사에서 뭐 그 예를 SKT에서는 ADAT 뭐 이런 서비스 보이스를 이용한 것들을 하고요. 뭐 SKT뿐 아니라 주요 통신사들이 그 뭐 피싱에 대비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럼 피싱 범죄자가 보이스 당연히 이제 이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보이스를 어떻게 쓸 거냐 뭐 등등 해서 뭐 보이스 포함한 이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에 관한 고민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반출이 가능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2년 전에 비하면 경험치가 좀 축적되면서 조금 더 허용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강론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AI 맥락에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과거 이제 정형 데이터에 비하면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데이터 처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도 훨씬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이제 보통 이제 CSV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아주 쉽게는 한 가지 필요하면 행을 그냥 삭제를 하거나 마스킹을 하거나 또는 몇 개의 열을 이제 행이나 열을 묶어서 뭐 평균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웃라이어를 좀 빼낸다든가 뭐 등등 뭐 그래도 이슈 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비교적으로는 뭐 처리하는 게 수월한 점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식의 처리 방식이 먹히질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같은 거를 지우는 뭐 소프트웨어들은 나와 있지만, 사람 이름을 지우더라도 완벽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 사람 이름 세 글자를 연달아 세 글자로 한 경우를 지울 수 있지만, 띄어쓰기를 한 경우, 또는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거나 두 글자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만으로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리스크를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고민점들을 담아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하는 형태로 해서 비정형 데이터 영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가 가진 특징이 어떤 거고, 비정형 데이터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절차를 마련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 영역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이 비정형 데이터 영역은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절차나 방법론을 구체화해서 정하는 게 이렇게 그 실효성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례를 많이 제시하는 게 현장에서 훨씬 더 유용성이 높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 영역은 그 저희가 뭐 작년서부터 사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사례 중에 이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조금 더 모범 사례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지 이제 추려내서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사례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고요. 이 사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사례로부터 이제 조금 정제를 해서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건 이제 정형 데이터 얘기를 해서 넘어가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렇게 뭐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그래서 리스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접근 통제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 이제 사례 말씀을 드리면 뭐 골밀도 시티인데, 일단 이미지 로 데이터에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다이컴 헤더 정보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개인정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미지의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간 것들은 뭐 마스킹을 해서 이제 오른쪽 이미지처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요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지난번 뭐 2년 전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CT 사진이나 뭐 MR이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뭐 바운더리는 다 블러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의 리스크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아닐 거고, 다른 한편 그러면 3D 리컨스트럭션이 우려가 되면, 예컨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할 때 그 해당 클라우드에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쓰지 못하도록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쇄적인 분석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도 해당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한하고 이제 관련된 접근 통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는 선에서 이런 데이터를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사례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자유입력 데이터 같은 뭐 병리 기록이라든가 뭐 자유입력일 수도 있고 뭐 정형화된 스트럭처가 있는 이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무튼 정형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하고 뭐 가명 처리를 하든가 임용 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접근 환경이냐에 따라서 전수 이제 유관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100% 유관 검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뭐 안면 부분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뭐 똑같은 CTL에도 민감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 2년 전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러 처리, 바운더리에 대해서 블러 처리하도록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뭐 이제 전반적으로 블러 처리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컨대 이비인후과 같으면 뭐 전체적으로 블러 처리를 하면 아예 이미지 데이터를 거의 쓰는 게 불가능해질 건데 만약에 이 얼굴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블러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 하고 또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블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 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접근 통제라든가 또는 반입 가능한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다른 통제 장치와 같이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블러 처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 초에 나온 이제 고시 개정 또 가이드라인 개정 뭐 이런 과정에 이제 담긴 건데요. 이제 DRB가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큰 병원에는 이제 많이들 생겼는데 이제 DRB하고 IRB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고 아니면 뭐 절차가 좀 번거롭다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가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능한 몇 가지 것들 제도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 심의를 간소화하고 신속 절차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단순한 사안일 경우에는 신속 심의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이제 가명 정보 관련해서 결합 전문기관에서 이제 과거에는 자체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이제 결합하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자체 결합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변화도 가져왔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이제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열심히 크게 그 DB를 이제 크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만 노력하는 것은 이제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관에 뭐 데이터를 제공한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뭐 그냥 스스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커뮤니티를 같이 고려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이제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법적 책임의 명확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의료 현장에 있고 한 분들이 약간의 불안감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서 아예 명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의도치 않게 정보가 이제 뭐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식별 상황이 나타났다.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월 달에 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아예 명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요. 또 제공받은 그 제3자 쪽에서 고의나 과실을 해서 뭐 정보 유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제공받은 쪽의 문제로 해서 그쪽 그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제공한 사람이 당초에 왜 제공했어? 당신도 책임이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명문으로 해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관한 이제 불안 뭐 가지실 필요가 없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합성 데이터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합성 데이터, 신세틱 데이터라고 하고요. 뭐 이쪽 영역은 뭐 그 R&D 현장이라든가 학계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생성형 AI 나온 다음에 관심도가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고민한 부분은 뭐냐면 뭐 실제로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진짜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AI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현업에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쓸만한 뭐 이제 쓸만한이라고 하는 걸 이제 유틸리티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틸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점점 손쉬운 것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 그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뭐 개인정보법상 문제는 없겠나.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고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몇 주 전에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참조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포인트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밸류에이트를 할 것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이제 평가 방법론을 같이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샘플처럼 제시하는 그래서 그로부터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5개 중에 2개는 이미지 데이터고요. 3개는 이제 CSV 파일로 된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제 보건의료 맥락이고요. 또 이제 정형 데이터 CSV 파일 형태로 된 거 하나는 이제 혈당, 그래서 보건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영역은 여기 뭐 이렇게 이제 구강 치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냐면 실제 치과 병원 환자들 이제 구강 사진 찍은 이제 그게 400장, 500장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구강 사진 이제 상악 하악이 있고, 이제 그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GAN, 스타일 GAN3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한 거죠. 이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유틸리티와 프라이버시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이런 정도의 이제 유틸리티와 프라이버시 수준을 갖춘 것은 현장에서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안전모 쓴 사람 사진 있는 것은 이제 방법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 안전모 쓴 사람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간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방법론 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식의 방법론을 써서 생성한 다음에 평가 방법론도 대체적으로 이제 유사한 방법론을 쓰게 되고요.
이제 아래 이제 표처럼 되어 있는 것은 혈당에 관한 것인데, 혈당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형 데이터 형태로, 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카트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그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유틸리티와 프라이버시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참조 모델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 8, 90페이지 정도 되는 꽤 상세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찾아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런 작업을 한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합성 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해서 제공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전 준비, 생성, 뭐 유용성과 안전성 검증, 그리고 뭐 활용, 뭐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고, 지금 뭐 이제 활용에 앞서서 뭐 적정성 심의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절차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하긴 할 건데요. 지금 요 참조 모델, 이번에 내놓은 참조 모델의 경우에는 뭐 한 5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평가하는 뭐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중에는 이제 그 도메인 엑스퍼트가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이제 기술 전문이라든가 법 전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섞이도록 해서 이제 5분으로 했는데,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가이드라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해서 담아낼 이제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용성과 뭐 안전성, 일반론적으로는 뭐 유용성하고 안전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요 참조 모델 만들면서 이제 뭐 새삼스럽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강론인 것 같고요, 개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사람 안면이 나타나는 거는 일반론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민감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 안전 못 쓴 이제 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목적은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이제 현장 출입하고 하는 분들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의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안면이라고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안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 얼굴이 좀 삐뚤어져 있든지 뭐 되게 그 좀 알고리즘의 고도화 차원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안전모 여부만 잘 파악이 되면 괜찮은 것이고,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이제 그 이빨 이미지 같으면 요거는 충치를 이제 분별해내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제 충치 여부를 분간해내는 거라고 하면 이제 뭐 스티그마 이펙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모든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 민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좀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유형화나 고여 요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맥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뭐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뭐 유용성과 프라이버시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유용성을 지나치게 높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일반론적인 결론을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 걸 이미 말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으네요. 예,
뭐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게 안심할 수 있는 곳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더 안전장치가 잘 구비된 이제 그런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좀 더 잘 구비된 곳에서는 조금 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에 그 공간 안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저런 시도, 이런저런 뭐 새로운 작업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유연성을 훨씬 더 이제 많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이제 표처럼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고민한 이제 배경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뭐 가명 처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가명 처리를 해서 뭔가 작업을 했는데 일회성 한 번 작업한 다음에 데이터를 버려야 돼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들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고선 얻는 결과가 그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만큼 가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문제 의식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심구역 안에서는 한 번 작업한 것을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좀 오래 쓰셔도 되고 반복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활용을 이제 지금까지는 흔히 해왔다면 장기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쓴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안심구역 안에서는 버리실 필요 없어요. 계속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제 또 현업에서 고민 많이 하는 거는 이걸 육안으로 다 봐야 돼? 뭐 경우에 따라서 몇만 몇십만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 하나하나 눈으로 봐야 돼. 이 안심구역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샘플 추출한 다음에 그것만 봐도 이제 될 수 있는 결합 키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안심구역 안에서는 뭐 이제 가명 처리 방법론도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기 활용, 재활용 뭐 이런 것들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유연성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이제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하고 암센터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해서 올 상반기에 이제 그 두 군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암센터는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는 아마도 뭐 2개 정도 더 추가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뭐 그래서 지정된 곳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것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뭐 예산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상징적으로 CT가 40만 장 이걸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랜덤 샘플링해서 1%만 봐도 됩니다. 뭐 이런 거고요. 데이터 국외 이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되게 뭐랄까요? 델리킷한 이슈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라 따라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긴 한데, 이제 GDPR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꽤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연방 일반적인 개인정보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고요. 근데 미국은 그래서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뭐 히파 법이 적용되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미국 동향 중에 하나는 이제 올 2월 달인가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뭐 이런 법도 통과되고 행정명령 뭐 이런데 이제 바이오 영역, 바이오 데이터 또 의료 데이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통제적인 요소가 들어간 내용으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전체 정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제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전체 정보가 이제 countries of concer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려국가 그런 곳에 DNA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DNA 정보가 우려국가 중에 핵심적인 나라 하나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DNA 시퀀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시퀀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제 미국에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한편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가 정책적인 방향 중에 하나이고 실제 현장에서 니드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 국제 R&D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컨대 한국 환자 데이터라든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여러 나라에 있는 의료진들이 같이 보면서 같이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니드가 현장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컨대 유럽에 있는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미국에 있는 연구진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EU GDPR상 EU에 있는 환자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굉장히 제한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영역 저희가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제도하에서 뭐 그 기존 법상의 제한이 실질적인 제한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뭔가 하여튼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는 국제 R&D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뭔가 실질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겠고요. 뭐 이제 이쪽 영역 법 제도에 관해서 이제 좀 개선을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마이데이터 제도는 이제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데이터 전송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보건의료 영역이라든가 다른 어떤 개별 특정 영역에 관한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거꾸로 보건의료 데이터 영역을 포함해서 그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이 영역은 워낙 논의할 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법 자체는 작년에 개정이 됐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서부터 해서 뭐 올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뭐 2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 본물 터지듯이 마이데이터 제도가 다 적용 순식간에 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영역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에 이제 의료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 통신, 또 유통 뭐 이런 영역을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고민한다라는 것은 이 영역은 뭐랄까요? 이제 국민 체감도가 조금 더 높고 또 이쪽 영역은 준비할 이슈가 너무 많은데 뭐 부분적으로라도 이쪽 영역은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뭐 그런 관행이 좀 있어온 영역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그래도 좀 더 앞서가 있는 영역 뭐 등등 이슈들을 이제 고려한 것이고요. 이제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보건 의료 데이터 맥락에서 이미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작업해 오던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작업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마이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그런 정황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